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이지호입니다.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기업의 활동과는 관계 없던 일을 해왔어요. 이제 작년 12월까지는 앞서 이제 세 분께서 말씀해주신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협상 과정에서 이제 정부 대표단으로 일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GBF를 반영해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만드는 일에 지금 또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GBF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나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GBF 내용이 이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반영이 되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들이 이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은 앞서 이제 축사나 환영사 이제 이런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메인은 TNF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근데 오일영 국장님께서 TNFD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앞부분의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다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다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제 항상 어디 가서나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분들이나 특히나 기업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생물 다양성을 어떤 범위로 보냐의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이제 무슨 동물이나 식물 멸종위기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태계, 자연 생태계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생물다양성 감소 원인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육상이나 해양의 이용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용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남획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도 있죠. 당연히 큰 요인이고, 여러 가지 오염이나 침입외래종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업의 활동이 여기에 일정 부분 당연히 관여가 돼 있거나 어떤 부분은 상당히 관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생물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공통된 인식이고요. 뭐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거는 한참 됐죠. 그래서 19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뿐만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제 협약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물다양성 협약이 벌써 30년 가까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저도 2010년도부터 관여를 해왔는데 사회 전반에 주류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그 동안에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도 발효가 되고, GMO라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카르테나 의정서도 발효가 됐지만, 이 전반적인 생물 다양성, 지구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감소 추세를 막을 것인가 해야 되는 그 노력들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표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 및 aichi 목표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전지구적인 그 생물 다양성 목표 체계를 만든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 aichi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했는데, 노력이 부족했는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지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성으로 만들어진 게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라는 작년 12월에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이제 2020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협상이 연기가 돼가지고 작년 12월이나 만들어지게 됐고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이 aichi 타겟의 이행 기간이기도 하지만 UN 차원의 생물 다양성 10년이기도 합니다. 이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간단하게 보시면 그 동안에 기후변화에 IPCC가 있듯이 생물 다양성 쪽에서는 이페스라는 기구가 있는데 생물 다양성 과기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생물 다양성 관련 목표들이 많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나고야 의정서가 중간에 발효가 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달성을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실패했느냐라고 하면 aichi 목표가 20개 목표였는데요. 20개 모두 달성을 못했습니다. 하나의 타겟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어떤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4가지 측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량적인 목표를 세우자는 겁니다. 막연히 뭐 열심히 하자, 뭘 해야 된다,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량적인 목표를 가져야지 조금 더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난 aichi 타겟 실패의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공통 지표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기후변화 쪽에서는 글로벌 스톡테이킹이라고 해서 전지구적 이행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말은 여러 나라들이 각자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생물 다양성 쪽에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여태까지 파악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생물 다양성 관련 지표가 알려진 게 약 3천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표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쓰지 않으면 전지구적으로 이행이 얼마나 됐는지, 생물 다양성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소 구성 요소별로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GBF에서는 이런 헤드라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이런 공통 지표를 좀 넣자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만 하면 뭐하냐, 이행 점검을 잘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좀 더 이행 점검을 강화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돈이죠.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갖다가 조금 담아내자라는 이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담아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작년 12월에 몬트리올에서 이제 타결이 된 쿤밍 몬트리올 GBF라는 거고요. 이 협상은 1919년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차 작업반부터 시작이 돼서 5차 작업반까지 이어졌고요. 저는 이제 2차 작업반부터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길고 어려운 협상 과정이었고 어떻게든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쿤밍 몬트리올 GBF 실천 목표는 총 2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번부터 8번까지는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자는 목표고요. 그 다음에 9번부터 13번까지는 이익 공유와 그 다음에 인간의 혜택을 유지하자,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자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류화도 필요하고 이행 지원 수단도 필요하고 이런 수단이나 이런 주류화에 관한 부분들, 참여에 관한 부분들이 나머지 목표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만들고 있는데 GBF를 반영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당사국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도 GBF를 반영해서 GBF의 실천 목표가 국가생물 전략의 실천 목표와 대응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천 목표의 구성 요소들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표를 조금 더 많이 쓰자,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핵심 지표는 당연히 쓰고 국가 환경을 고려해서도 여러 가지 지표를 추가해서 쓰자라는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나라도 환경부에서 그동안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여러 생물 다양성 관련 부처에서도 여러 노력을 했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과학적 통계 기반의 생물 다양성 관리가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 GBF를 계기로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에도 이런 지표들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조건 허황된 목표를 세울 수는 없지만 가급적 도전적이고 정량적인 목표를 세우자라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도 올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채택이 되고요. 내년부터 이행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거의 이제 최종 정부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21개 목표로 일단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아까 GBF는 23개인데 왜 저희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21개냐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했을 때 좀 합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종의 이용이라는 목표가 있고요. GBF는 그다음에 지속가능 농림수산업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농림수산업 부분이 야생종 이용을 갖다 거의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지적이 돼서 이 부분이 합쳤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참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CBD에서 생물다양성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토착 원주민 지역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뭉뚱그려서 합쳐서 21개로 되고 있고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생물다양성 위험 요인 저감, 그다음에 9번부터 12번은 지속 가능한 이익 이용과 이익 공유 확대, 그다음에 13번부터 21번까지는 이용과 주류화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는 부분의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고 이따가 기업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간추려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BF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왜 기업이 참여해야 되느냐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후와 자연 모두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임계점에 근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언제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이 생물다양성 감소의 이런 추세를 역전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GDP의 절반 정도가 자연 손실로 인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 관련해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그쪽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중대성 평가하는 부분에 가장 낮고 가장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생물다양성 쪽으로 이렇게 드러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 보통 설문조사나 이렇게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출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식들이나 이런 고민이 많지 않으면 생물다양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치 않게 이렇게 생각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자연 손실로 인한 위험에 기업들이 많이 노출돼 있다. 그리고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형이 필요하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게 위기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 여러 가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좀 더 생물다양성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배경에 대한 이 배경일 수도 있고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명하죠. 이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내게 되면 지구의 기후 변화가 생기고 이게 우리나라 전 지구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모든 기업이 자원과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해서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임계점에 근접해 있고 이 감소 추세를 멈추고 자연의 순증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이런 배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밑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지구가 비즈니스에도 좋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복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이런 근거하에 빨리 이제 기업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생물다양성 감소와 회복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GBF, GBO5라는 보고서에 나온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만든 보고서 나온 건데요. 저희 기관 같은 이제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고 보전하고 복원하는 기관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기후변화 관련된 대책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감소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에 관련된 지속가능 생산과 지속가능한 소비 부분이 더해지지 않으면
생물 다양성 감소 추세를 역전시켜서 네이처 포지티브, 자연의 순증으로 갈 수 있는 경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역할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기업은 이 GBF나 사실은 국가생물다양성이나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BF에 대응해서 기업들이나 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방법, 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린 TNFD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접근하고 공개하라는 부분이죠. 경제적 활동은 자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에 대한 기업의 투명성은 굉장히 낮고 40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5%만이 자연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1% 미만이 자연에 대한 의존도를 이해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자연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와 공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생물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이 생물 다양성이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통합이 돼서 재무적인 부분이랑 똑같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 GBF의 타겟 15번의 A에 가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대기업,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의 운영, 공급 가치망 및 포트폴리오에 맞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에 관한 위험, 의존도,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여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 국가생물다양 전략에는 14번 정도에 들어가서 아마 채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당연한 건데 나쁜 거를 줄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오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쓰레기일 수도 있고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쁜 것을 줄여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오염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폐기물 줄이는 부분은 기업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생물 다양성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은 못 하고 이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이제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지구의 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 자체, 공급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걸 줄이기 위한 기술 투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오염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속가능 소비 관련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는 부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지구적 소비 발자국을 줄이는 부분이 이제 GBF와 저희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맨 밑에 있는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조달 정책, 이제 중간 자재나 원료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것도 될 수 있겠죠.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일을 하는 일도 여기 포함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 보호지역 부분이 제가 여기다가 3번을 넣었는데 왜 보호지역이 기업이랑 관련돼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보호지역 요번에 GBF에서 30by30라고 해가지고 육상 30%, 해양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목표가 있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보호지역만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호지역뿐만이 아니라 OECM이라는 방법을 수단해가지고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사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이미 생물다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OECM으로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을 확대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기업들도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갖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OECM 관련해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됐고요. 제가 추가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더 생물 다양성 관련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겠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지만 좀 포용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갖다 고려하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우리나라는 IPLC가 없습니다. 토착 원주민 지역 공동체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생물 다양성의 80%에 여기서 80%라는 건 이용이나 지속 가능한 이용 부분에 관련돼서 관여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32%의 육상과 내수를 소유하거나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해외 공장에서부터 납품을 받거나 그런 공급망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IPLC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시키고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 저희 GBF의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산업계 관련 포럼에서 이제 어떤 한 기업들이 외국에서 이제 리튬 광산 쪽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IPLC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이해관계 의사결정 과정에 IPLC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운가를 발표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기업들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왔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은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KBCSD도 있고 그다음에 WBCSD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파트너십이나 이니셔티브들이 있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이제 GBF 타겟 15번으로 다시 왔는데요. 여기서 A번은 말씀드렸죠. 이제 자연 관련 공시 공개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에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바이오 기업이나 나고야 의정서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해서 적절한 이익 공유를 그 생물 자원을 있는 자원 제공국과 적절하게 이익을 공유하고 이런 거를 보고하라는 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가 기업 활동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NFD 관련해서는 뒤에 이제 오일영 국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TNFD의 이런 배경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연 관련 이런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하고 기업의 기회나 위기 대응에 활용하라는 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TEB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이때 제시가 됐었고 이때부터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이걸 확장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경영 전략과 행동을 통합하라는 부분에 얘기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다가 좀 사그러들게 되겠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공개를 하고 할 것인가,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추럴 캐피털 프로토콜이라고 자연자원 프로토콜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TNFD에 많은 부분에 영감을 주고 반영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마 여기 계신 분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죠. 그래서 앞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제 새로운 TNFD라는 게 나온 거죠. 사실은 기업들이 저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해보면 국내외적인 이런 경제적인 변화나 위기에 대응하기도 힘든데 이제 기후 변화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따라가고 있는데 생물 다양성까지 하라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TNFD도 앞서 말씀드린 자연자원 프로토콜이나 TEB처럼 반짝했다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작년도에 12월에 GBF가 채택되면서
여기도 이제 계시지만 IISB에도 이제 TNFD를 적극 반영해서 공식 표준으로 만드는데 그렇도록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부분이 어쨌든지 간에 반영이 되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TNFD는 그 모습 그대로든지 아니면 변형된 형태든지 기업이 자연 관련 공시를 해야 되고, 이거를 갖다가 영향이나 의존도를 평가하고 이런 기업의 거버넌스에 통합시키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세상이 곧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10년도에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실 기후 변화도 의심하던 때였고 생물 다양성은 뭐 관심조차 없었을 때였는데, 지금 이제 12년이 지났는데 조금 더 변화를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2030년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이 좀 하루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써놓은 말은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로 하면 미래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하던 대로 하면 기업 비즈니스의 미래도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기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던 대로 저희도 저희가 하던 대로 자연 관련 뭐 보호나 보건 이런 일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기업과 함께 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환경부나 여러 부처도 이제 같이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 또 좀 더 긴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